오늘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저자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지정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박사님하고 녹화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는 심각하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포크로우스키로 진군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단은 그 쿠르스크 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름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형태고 그 주변으로 이제 러시아 이제 현지 병력, 진기병들 부대가 들어갔다가 잘 안 되니까 뭐 아프리카에는 용병을 뺐다. 그러면 동부 전선에 있던 예비대를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동부 전선에서 만약에 이 선에 있는 부대들을 보냈으면은 거기가 제가 재봤더니 한 700km가 넘어요. 와. 뭐 700km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가 특히 사단 단위가 700km를 이동하려면 준비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포진하고 지형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시간이 꽤 걸리죠. 사실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한 달 후면 또 라스푸티 차니까 그쵸. 공세를 빨리 하려면 지금 그쪽에 모여야 되는데 막 서두르면은 뭐 이번 좀 늦으면 뭐 그 다음부터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언제 할 건 뭐 그쪽 사정이니까 네.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방어와 역습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설에는 처음에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냐. 맞아요. 뭐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과장된 얘기고 처음부터 그걸 갈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한 열흘 정도 달에 한 달 정도 있지 않을까 버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측을 할 때는 큰 예상과 구도와 노림수 의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정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특히 이번 경우처럼 이제 뭐 서로 치킨 게임처럼 시작이 되면 이거는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치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A, B, C라는 목적을 설정했다. 네. 그렇더라도 A, B, C를 어느 정도 달성할 거냐. 뭐 그런 거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버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여기 선에서 대체로 머무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러시아군이 뭔가 좀 서투르게 공격을 해준다면은 뭐 역습으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병력을 뺐으니까 당연히 동부 전선은 약화되는 건데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병력 운용 계획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신병들을 모집했다고 했을 때 신병들이 뭐 오늘 모아서 내일 전선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훈련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어느 정도 훈련된 병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또 수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디테일한 문제라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처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우리가 2선 2급 부대를 보내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뭐 격퇴를 하지 않고 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회복하면 되니까 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까지냐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서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선 부대 훈련소를 마친 2선 부대들이 있어요. 4주를 훈련받았던 2주를 훈련받았던 뭐 한 달을 훈련받았던 이런 부대를 가지고 당장 공격을 진행하면 희생이 엄청나요. 이런 부대를 빨리 전투에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방어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방어전. 예, 그것도 전선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의 방어전. 뭐 이렇게 되어서 병사들이 어쨌든 그 군대는 실전을 겪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특히 공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2급 부대를 넣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네. 러시아군의 압력, 뭐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이런 걸 계산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뒤로 밀리고 뭐 이렇게 저기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보지 않고 군대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 정도 후퇴는 감수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겠지. 그거 없이 그냥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야 여기서 한번 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전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만약 했다면 그건 정말 지금 엉망인 거고요. 물론 내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반격 작전을 했는데 뭔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가 일설에서는 뭐 가스관을 끊어가지고 경제적 타격을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요. 글쎄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한두 개인가? 예를 들면 뭐 포로를 잡았더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를 잡았다. 네.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저기 변절을 해가지고 뭐 노래라도 막 부르기 그러면 그 효과는 또 뭐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쟁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모스크바까지 치고 나간다거나 이거를 토대로 러시아 전역에 어떤 굉장한 그 타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동부전선에 있는 군대를 끌어다가 여기서 함정을 파서 완전히 섬멸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이었다면 쿠르스크에서 뭐 아주 오래 버텨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격해야 될 것이고 엄청난 그 뭔가 전투를 벌여야겠죠. 네. 그리고 쿠르스크 방어를 포기하고 본토로 돌아온다면 대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작전은 저는 진짜 처음에 한 열흘 정도 생각했었어요. 잠깐 들어가는. 예, 잠깐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사기 올리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버틸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 있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어떤 수준인지 그런 디테일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쪽이 좀 약하대, 기습 효과는 있겠어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정말 붙어서 얘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건 아마 우크라이나군도 정확히 예측 못했을 거예요. 가봤더니 완전 우합지졸 수도 있는 뭐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 등등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조금 우크라이나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이 돼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그 서방의 사기를 복돋는다는 거.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는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지쳤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나 어떤 반전 여론이나 푸틴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거. 이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제일 애매한 부분이 이제 동부전선에서의 압력을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채널에서 얘기할 때는 나 혼자 찍으니까 좀 바빠요 내가. 그리고 얘기가 막 길어지면 이것도 내가 편집해야 되니까 네. 시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자세하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편집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분이 고생하면 되는데 나 혼자 할 때는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얘기 꼬이면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힘든데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못했는데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압력을 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러시아군도 상황을 보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빠졌으면 우리도 여기 이만큼 갈 수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러시아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있을 때 동부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를 완전히 뺀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쪽이 약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목표, 좀 충격적인 목표 또는 러시아군의 와해 상황이라든가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생각보다 크게 동요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빼야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빼느냐는 것도 또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서로 피차가 예상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면서 뭐 러시아도 일단 그쪽 병력을 빼기 싫으니까 이쪽 병력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생각을 잘해봐야지. 야 이걸로 공격했다간 그러니까 징병부대 전투 경험 없는 부대로 공격했다가 뭐 우크라이나를 몰아내도 한 10배의 희생을 겪는다면 이건 뒷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병력 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 전쟁의 특이한 게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항상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어가지고 라스푸티차. 네, 이 방학 올 때까지의 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강 이런 속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병력을 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좋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C 플랜, D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서방 측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 또 러시아에 충격을 주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성공적이었다, 혹은 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번 전쟁에서도 뭐 이게 실패 아니냐 성공 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한다고 쳐봐요. 네.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점이 뭐냐고. 예를 들면 거의 본전이다. 네. 뭐 손해를 왕창 봤다. 이익을 보게 됐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를 봐도 성공일 수는 있어요. 오. 제가 재산이 한 1조 원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거 심심하니까 안 되겠다. 재미삼아 사업을 좀 해보자 했는데 했더니 뭐 아이고 난 도저히 못하겠네 이랬으면 이건 실패인 거고요. 해서 손해를 뭐 한 20억 봤어. 근데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앞으로 잘할 수 있겠네. 경험으로. 그렇다면 그건 또 성공인 거죠. 물론 그렇게 재밌네 해갖고 이제 큰 판 벌렸다가 쫄딱 망하면 이거는 이제 대실패인 거고. 네. 이분이 아 이거 한 20억 손해 봤는데 이거 재밌네 앞으로 사업하면 되겠네 이래서 해가지고 한 2조 벌었다고 그러면 대성공인 거고. 그렇죠. 아니 뭐 100억 벌었다고 해도 성공인 거고. 아니면 1조 원 있으면 20억은 이자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뭐 손해고 뭐고 즐겁게. 맞아요. 그래서 뭐 카페도 하고 그러다가 뭐 저기 부인도 만나고 그랬으면 돈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그 어차피 돈은 딴 데서 벌리는데 이자만 갖고도 20억 넘겠다. 그러면 20억 써서 내가 친구들 사귀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면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요. 이런 전략적 상황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가시적인 지표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열흘 만에 후퇴했다. 네. 또는 뭐 라스푸티차까지 견뎠다. 이렇다고 했을 때 후퇴했으니까 이건 실패야. 네. 뭐 예를 들면 쿠르스크에서 버텼는데 네. 영토를 서울시만큼 먹었는데 동부전서 러시아군이 공격해 와서 뭐 경기도만큼 먹었다. 다 먹었어. 그러면 이건 우크라이나 실패는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 다만 경기도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면서 전략 요충을 빼앗겨서 우크라이나 동부를 통째로 날리고 이제 만약 저기 도저히 전쟁에서 더 싸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대실패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지표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보고 이제 가을까지 가서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또 하고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들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이 이제 공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 젤렌스키 무리하게 괜히 반격해서 동부 지역 약화시켰다가 동부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가지고 네. 도시가 이게 떨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주력하고 있는 쿠판스크하고 포크로우스키는 중요한 전략 요충이긴 해요. 네. 그래서 포크로우스키하고 쿠판스크가 완전히 함락된다면 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큰 손실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함락되고도 러시아군이 여력이 남아야 돼. 그런데 러시아군이 이렇게 오면서 동부 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들이 지쳐버리고 네. 만약에 예비대 좀 있던 거는 쿠르스크로 돌려서 어떤 2차적인 공세를 가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라운드를 이제 기다리는 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서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면적 뭐 죽은 사람 숫자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여기를 빼앗겨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서방에 이거 안 되는 전쟁 아니니 이렇게 되는 경우와 여기를 해서 올라가는 사기와의 상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병력 운용에서도 러시아가 만약에 그 쿠판스크와 포크로우스키를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추가적인 진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이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도시 하나
스탈린그라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독일군이 압도적인 병력이었고 네. 러시아는 거의 총도 안 든 군대들 집어넣으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주력 부대를 넣어서 스탈린그라드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화력 때문에 뭐 거의 도시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하지만 시가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전혀 병력이 없어가지고 뭐 쿠판스크 같은 게 뭐 들어오는 순간 무너진다. 그럼 얘기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 하나를 완전히 함락하는 게 가을 라스푸티차 올 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말 시가전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1라운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시간까지 양쪽 군대가 어떻게 보강이 될 것인지 보강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승부의 다음 라운드를 좌우하는 게 되겠죠. 전쟁은 단판 선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겨도 저기서 더 많이 점수 땄으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적의 전력과 전투 의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얼마나 소모시키느냐의 문제죠. 소모시키느냐. 박사님 지난번 저희 웅달책방 인터뷰에서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국가가 먼저 부서지냐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좀 두 국가가 정말 서로가 부서지는 정말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바지 단계라고 하면 이제 곧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훗날 이 전쟁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정한다면 이제 3단계가 시작됐다. 이 3단계가 일주일 만에 끝날지 10년을 갈지까지야 우리가 예언할 수는 없는데 전쟁하는 걸 보면은 이제 3단계로 돌입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상담대계라는 건 양쪽 다 이제 좀 피곤해 지쳐가고 손실들이 크고 그러나 전쟁은 이게 끝내긴 힘들고 싸움이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그만두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판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가서 떼돈을 벌려고 들어갔는데 그다음 중간에는 본전 생각하고 이제는 이게 손실은 이제는 이겨도 이게 손실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더 큰 손실을 볼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단계의 3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인간은 독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4단계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가는 걸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모두가 이게 큰 손해가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 빠져나갈 거를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후반부에 들이섰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영토, 선제 공격의 이점을 가지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푸틴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면서 저는 좀 떠올랐거든요.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늘 이기는 싸움을 미리 계획하고 승리로 이끌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혹시 뽑으시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전략에 빛나는 전투 하나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인데 가장 뛰어난 전략적 결정은 선조가 그렇게 나가라고 해도 부산항 공략 안 한 거예요. 장군이 그러기 힘들어요. 모든 지휘관들이 그런 압박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겪죠. 사실은 세계 유명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군들 보면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 정치에 져서 그래서 비극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가들을 욕하지만 정치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정치하고 전쟁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분석해서 뭐 손자도 나눠 생각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나눠지냐고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했다. 뭐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그거를 참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피해를 안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오래 버티면서 임진왜란의 회복기를 줬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한 3년 먼저 일어났다 생각해봐요. 그런 부분이 훌륭한 전략이었다 생각되고요. 전술적으로는 역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명량대첩하고 한산대첩이 가장 극적인 전술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산대첩 가장 큰 대첩으로 이제 그 알려져 있는데 한산도 대첩이 임진왜란 전체 구도에서 왜 전술적으로 좀 빛나는 승리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전술적인 역량이 돋보이는 그런 전투일까요? 일본군이 처음에는 서울 함락시키는데 모든 거를 걸었어요. 모든 네. 그 초창기 전술을 보면 정말 속전속결. 그리고 조선군의 이 약점을 알아가지고 약점을 찔러서 네. 속전속결로 한다. 아무리 조선군이 뭐 육전이 좀 약하고 어쩌고 해도 한나라를 정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약하다 어쩌다 그래도 지대들도 더 약한 애들 나가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서 최단기 최고효율로 이겨야 된다는 건 그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전술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렇게 돼서 서울로 해서 속전속결로 했는데 네. 하고 보니까 이게 서울을 점령한다고 조선을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육지와 바다로 동시에 나가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 벌어진 게 금산전투, 주가 금산전투였고 진주성전투. 그 다음에 바다에서 벌어지는 게 이제 한산대첩이죠. 그러면은 일본 그 임진왜란 왜군 입장에서는 아예 저기 도성 서울을 점령했더니 이제 선준 북쪽으로 도망가고 전쟁 끝난 게 없으니까 호남까지 확 석권을 해서 뭐 풍부한 식량도 없고 그럼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거예요. 일단 그 정말 인구라기보다는 네. 일단 그 조선시대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네. 어떤 비율적인 국가 운영에서 비율적인 통계로 봤을 때 그 당시엔 하삼도라고 그랬어요. 전라, 경상, 충청도. 네. 이를 점령하면은 거의 60-70%를 장악하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하삼도를 장악하는 게 조선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은 서울이란 도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과 평양을 그때 차지하고 있었지만 네. 서울과 평양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 하삼도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삼도, 그러니까 서울을, 그렇다고 서울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삼도를 차지하면은 이게 육상교통만 가지고는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길까지 같이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머리만, 아니 뭐 심장만 장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 온몸을 다 장악해야 되는 거네. 이런 의미로 이제 호남이 1순위로 떠올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왜군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뭐 육전도 참 유명하지만 이때만 해도 왜군도 이 수군 세력이 강했잖아요. 굉장히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수군이 쳐들어올 때의 숫자라는 게 뭐 조선군보다 적진 않았지만 이 군대의 전력이라는 걸 참 판정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해군 함대는 네. 항공모함과 전함과 구축함을, 항공모함 뺍시다 하지. 네. 어떤 해군 함대는 전함 한 척과 구축함 5척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배수량으로 보면 이쪽이 커. 병사들 수도 이쪽이 많아. 네. 근데 이쪽은 막 어뢰정, 잠수함 막 이래가지고 자잘한 거에서 척수만 많아. 네. 자, 이렇게 싸웠을 때 어디가 유리하냐? 이것도 애매한 거야. 이게 반드시 이쪽은 배수량이 크고 인원이 많다고 이쪽이 반드시 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척수는 엄청 많아. 네. 근데 뭐 전부 어뢰정 이런 거야. 뭐 전함 구축하면서 포 때리면 그냥 하리 사냥하든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또 척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 당시 해군 전력을 판단할 때 딱 이런 객관적인 기준 갖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본 수군하고 조선 수군이 많이 스타일이 달랐고 일본 수군이 병력이나 척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압도적인 막강한 전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칠천량에서도 그랬지만은 일본군하고 조선군이 워낙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 스타일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조선군도 패할 수 있어요. 이수인 장군이 아무리 뭐 잘 싸운다, 뭐 훌륭하다 하더라도 상대 페이스에 말리면 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워낙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조건, 뭐 홈그라운드 네. 뭐 등등 해서 여간해서 그렇게 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맞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 그냥 전력으로 보면
일본 수군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산도 대첩 하면은 전 또 이제 예전에 그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한산도 대첩하면 하객진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이게 학처럼 이렇게 감싸서 이제 공격하는 이제 그걸 읽었는데 그것만 보면 아니 하객진이 무적이네 그냥 이것만 하면 이기는 거잖아. 근데 왜 뒤에는 저런 게 안 나오지?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백이 좋으냐, 3백이 좋으냐, 네, 축구할 때. 뭐 저기 424가 좋으냐, 424랑 422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그런 게 어딨어. 제가 대학생 때 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청년들끼리 시합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축구 시합 하는데 동네 축구 멤버들이 다 뻔하잖아. 네. 우리 팀도 이제 뭐 그냥 없는 거 막 어거지로 이제 나이 드신 우리 교수님 그때는 이제 장로님도 막 들어오시고 막 이러고 축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실력과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포메이션을 한번 짰어요. 형 윙, 누가 윙하고 네. 그걸 내가 짰어. 그랬더니 다들 이거 마음에 든대. 그래서 딱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되게 좀 요즘 말로 하면 되게 멋진 분이었어. 네. 막 흰머리 휘날리시면서 딱 오면 잠깐 모든 건 사기가 중요하다. 치킨 사 풀어. 이러고 좀 그런 멋있는 게 있으셨어. 네. 그러더니 이제 거기까지 좋았는데 작전에 참견을 하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러더니 아니 이건 50년대 전술이잖아. 아, 옛날 전술이다. 요즘은 토탈 싹하다. 이게 요즘 토탈 싹가 어쩌면 그 제가 지금 그 80년대 얘기니까 요즘은 토탈 싹하다. 이건 어디 더블 포메이션 50년대 축구라냐. 그러더니 당신이 막 이래갖고 뭐 해서 다들 하는 말. 아니 그게 선수들이 할 땐 그게 맞아. 네. 누가 이 60년대 전술을 써요. 근데 우리 동네 축구잖아. 그렇죠. 토탈 사카의 기본이 뭐예요? 체력이 돼야지. 아무리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정식 축구장 아니래도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그때만 해도 순진하잖아. 네. 장로님이 토탈 사카라는데 어떻게 전원 공격 전원 수비 2번 하고 나서 우리 다음 번 와가지고 하객진이 이긴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놔서 그런데 네. 하객진이면 다 똑같이 싸우냐 아니에요. 그 안에 디테일도 굉장히 많고 네. 그걸 얼마나 연습과 훈련을 잘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저기 나폴레옹 전쟁 때 전열보병 네. 횡대로 쭉 쏘서 총 빵빵 쏘고 맞아요. 두세 발 쏘면 돌격하고 맞아요. 전술이 안 보이잖아. 맞아요. 이게 척척척 가서 그냥 빵 쏘고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정말 싸웠을 것 같아? 장교고 뭐 다 필요 없고 아닌가요? 그냥 세워놓고 물론 큰 틀에서 나폴레옹이 뭐 이렇게 하고 절로 돌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큰 그림인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전략 전술이고 그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싸웠냐고. 나폴레옹처럼 이렇게 장기말 탁탁 깔아놓으면 이게 나폴레옹 전술이고 프랑스 군대고 그거 잘 까면 이기냐. 그거 아니거든. 걔들 총 쏘는 거 돌격하는 거 줄 서는 거 다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고 연습되고 훈련된 것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끔 이런 게 야, 쟤 진짜 대단하구나. 그 나폴레옹 전쟁 때 뭐 이쪽 저쪽이든 그 부하 장군들 얘기할 때 야, 쟤는 정말 어떻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들으면 이게 그냥 단어로 들리는 거예요. 아, 쟤 뚝심 있네. 그러면 뚝심 있나 보다. 그쵸. 뭐 깨져도 그냥 눈 감고 뛰란 말이야. 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객진이라는 것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이수신 장군의 하객진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기본 대형인데 포하고 전함하고 옆에 있는 보조선들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깃발 신호라든가 해전에서 이 군대의 통제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처음부터까지 통제도 안 돼. 그러면 군대는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는 통제하고 여기까지는 하다가
저 상황에서는 쟤한테 내버려 둬도 되겠구나. 쟤는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다가 전체가 또 와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런 판단, 내가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그 수많은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하객진이라는 걸 그냥 와 쟤들은 직선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하고 양쪽에 멋있어. 이렇게 막 쏘면 이긴다. 요즘에 쿵우가 좀 순환을 많이 겪는데 이거 네. 옛날에 베스트 키드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서양에서 만든 약 그 동양 풍 나는 그 요즘 드라마로 그 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던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진짜 웃겼던 게 이게 그때만 해도 서양 애들이 풍우 잘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림사들 이러는 거. 네. 일본 만화 중에 쿵푸보이 친민가 맞아요, 저 봤어요. 거기 나오는 대사인데 그 친민의 스승의 뭐 소림사 이런 사람들. 네. 그랬더니 누가 와서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소림사는 왜 이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훈련할 때도 왜 주먹도 막 이렇게 치잖아. 네, 맞아요. 딱 이래갖고 막 이렇게 해서 저래갖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네. 만화에도 나와. 그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사부님이 그러잖아. 이건 훈련하느라고 이런 거고 실제 싸울 땐 그렇게 안 해. 근데 요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갑자기 쿵어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뭐하러 이걸 훈련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요즘에 왜 쿵어 했던 분들 이렇게 시합 붙으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한 두 대 맞고 나면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기 쿵어 기술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물론 누가 이렇게 하냐고. 이게 제일 빠른 길이 자연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게 이 수련법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가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전에 쓰냔 말이야. 근데 그 베스트 키드의 마지막 장면이 얘가 딱 이러는 거예요. 이 항날개는 정말 그 쿵어하는 분들도 체조로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중심 잡고 아니 근데 필요한 거 한 것 같아.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 중심 잡고 실전성 그러니까 실전성이라는 건 이 자세로 안 싸운다는 거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애가 덤비니까 이러고 있다가 점프해서 한쪽 발로 날려버려요. 하기 뱀 차듯이. 네 정말 무당파 소림사 도사님들이 만나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지금 다리는 못 보여주지만 점프해서 한쪽 발로 깐다. 파괴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할 것 같아. 그건 내가 저기 중국 쿵어 영화에서도 그거 나오는 걸 못 봤어. 옛날에 그 취권하면서 맨날 막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래갖고 그런 식으로 차는 건 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객진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저기 있다. 여기서 이거로 가는 과정에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진 하객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디테일하게 그 전쟁을 승리해서 그 내부에 엄청난 기록이 없는 디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유가 잘못됐는데 이거는 훈련이고 이렇게 가는 거 나도 이게 쿵우에서는 다시 말이 안 돼 이거. 그런데 비유가 좀 안 좋긴 한데 하객진을 하여간 이거를 갖고 이대로 덮친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그 비슷한 예로 그 맨날 그 거북선 보면 무적처럼 나오잖아요. 거기 등에는 이렇게 철가비로 있고 막 부딪혀도 이기고 그러면은 파목선은 왜 만드냐? 거북선만 만들면 이기는 거 아니냐? 방법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무적이란 건 없고 전쟁은 다 서로 파괴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무적이라는 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효율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따지기 힘듭니다. 100억짜리 탱크가 100억짜리 탱크라고 뭐 3년 내내 쓰나? 100억짜리 탱크로 적의 기관총 진지 하나를 부수고 바추카에 깨졌다. 오 이거는 손이 엄청나죠. 근데 그 기관총지를 허무는 바람에 고지를 점령했고 그래서 그날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100억도 그 나라의 재력에 따라 다른 거죠. 미국이 뭐 군함함정 침몰했다고 피눈물 흘리냐고. 근데 뭐 청일 전쟁 때나 우리 한말에는 군함함정 침몰하면 전 재산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한산도 대첩으로 이제 임진 왜란에서 일본의 어떤 하삼도 특히 호남을 먹으려는 그런 수륙병진이 좀 좌절이 된 건가요? 수군 덕분에? 그때는 수군 덕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수륙병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용어가 한 가지를 묘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륙병진도 군대가 정말 서로 마주보면서 육군과 해군이 해안선을 끼고 나가는 전술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금산 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뭐 이치 웅치 네. 뭐 전투 벌어지고 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뭐 수륙병진이 수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육지에서 싸운 분들에 대한 또 잘못된 설명이고 육지와 바다에서 호남을 향한 진공 작전이 시작됐는데 두 군데에서 다 좌절이 됐다. 이게 정답이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그 한산도 대첩이 말씀하셨을 때 뭐 명랑해전하고 같이 그 가장 빛나는 전술적인 승리를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략 명랑 대첩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가 숫자도 적고 정말 위기 상황에서 이겼다. 근데 한산도 대첩은 서두에서 말씀하신 일본군 수군 전력이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로서는 일본군 수군 전력을 집결한 굉장히 강한 전력이었죠. 역대 최대급 전력이었기 때문에 네. 조선 수군도 만만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일본도 그동안 이제 그보다 한 3분의 1 규모의 함대로 부딪혀가 계속 패배하니까 대규모로 와서 정면 승부를 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면 승부에서 승리한 것이니까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말 일본도 모든 걸 걸고 한번 붙어봤는데 깨진 거네요. 교수님 임진왜란 상편을 최근에 출간을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에 우리 현대인이 이 책을 읽어본다면 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참 힘든 거긴 한데 제가 쓰는 모든 역사책은 결국 역사의 교훈을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네. 단면적으로 이해하지 말자. 아, 그렇다고 그게 뭐 이거는 이쪽은 이런 입장이고 저건 저런 입장이 있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네. 기둥과 주변을 감은 것과 이런 것을 구조적이고 총괄적으로 이해해야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해야 네. 그 안에 있는 작은 장식이라든가 건물의 인테리어까지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합쳐져서 전반적으로 건물과 무슨 건축술이나 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달성한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임진왜란이라는 것도 뭐 다양하게 보자고 해서 다양하게 나눈다거나 뭐 구조적으로 보자고 해서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둥과 석가래와 벽과 인테리어 장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자라는 게 는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책을 읽으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객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깨달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우연한 게 정말 득도하듯이 깨달았어요. 학생 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내가 좀 책을 봤다거나 이런 게 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계속 독서를 하면은 그것이 내 지식이 늘어가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정보만 흡수하면 할수록 좌절만 커지는 거지. 아니면 도그마에 빠져버리던가. 그래서 통찰과 정보의 양은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수륙병진처럼 네. 그 메커니즘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또 이순신 장군님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